건설이 선행이 되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쪽들도 어떤 수주라던가 어떤 판매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자율주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이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주가와 수급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수급은 장중에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면밀하게. 이번에는 건설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대선 정책, 그러니까 대선 정책주라고 해서 그동안 기대감은 있었으나 네. 움직이지 않았던 건설주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그만큼 이제 좀 치열해지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것을 본격적인 선거 시점까지 투표일까지의 어떤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것인지 네네. 예, 요거를 아마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릴 거예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건설 대표주들이 이 DL ENC라는 종목이 지금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GS건설이 1.5%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외에는 그 밑으로는 흐름들이 아직 크지 않아요. 삼성물산도 1.3%, 뭐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음봉이 만들어지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0.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우건설은 1.4%가 빠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건설 쪽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나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업종별로 나오는 화면들 꼭 찾아서 이런 것들은 화면 번호를 기억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건설 쪽은 오늘은 흐름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23억 정도의 물량이 이제 사모펀드에서도 같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과 투신 이런 쪽들에서는 오히려 소폭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 쪽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 아까 1.4% 빠지고 있었죠. 여기 딱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신나게 팔았어요. 10시 기준으로 14만 주였는데 2시 반 기준으로는 4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을 것으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투신은 오히려 건설 쪽을 매수를 하는 주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우건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수급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건설 쪽이 다 좋다고 나는 어떤 종목이든 사도 그러면은 다 좋겠지. 그런 생각은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건설주 가운데서도 네. 예를 들어서 여당 쪽은 공영개발을 우선시하고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은 이게 민간 쪽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네. 쪽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할 것처럼 이야기들이 돼 있어서 네. 그거에 따라서 건설사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맞아요. 이게 이제 달라진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점점 이렇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여당 쪽에서도 공영만이 아니라 민간 쪽도 그러면서 이게 건설주가 붐이 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주를 사야 된다면 네. 대형주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중소형주를 사야 됩니까?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영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간 주도 하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공영 쪽은 조금 약간 이제 뒤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소형주의 탄력이 물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빠듯하게 다가온 시기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형주 비중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테마성 성격의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을 조금 분류를 해서 그쪽을 대형 건설사에 한 70 정도를 투자를 하시고 건설 포트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 정도를 대형 건설사 그리고 한 30% 정도는 내가 조금 더 건설 쪽에서도 대선이나 이런 쪽에 테마에 한번 올라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의 비중을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에 조금 나눠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건설주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시세를 좀 뿜었던 게 이제 건자재하고 시멘트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바톤을 건설주에다 넘겨주고 좀 뭐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상승이 이어질까요? 일단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건설이 선행이 되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쪽들도 어떤 수주라던가 어떤 판매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건설단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어떤 민간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고 수주를 따내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런 쪽들로 이제 어떤 그 정부 정책의 규모의 어느 정도, 이 최근에 좀 나왔던 얘기들이 건설 쪽에서 좀 있었습니다. 한 56만 호를 매년 공급을 하면서 정말 공급 과다, 공급 과잉이라고 느낄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실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정말 계속적인 공급 정책이 나오고 민간 주도하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뒷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자재나 시멘트 그리고 그 밑단에 어떤 리모델링 가구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후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모양새들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기 전에 신규로 건자재라던가 시멘트 이런 거 먼저 올라간 쪽들을 또 따라가는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많이 오른 거 구태여 그렇게 맞아요. 쫓아가서 이렇게 조금 더 얼마를 더 네. 먹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싼 주식을 찾는 게 낫겠죠. 네, 아무래도 올라간 게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업종 간의 순환매도 주요 주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리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 한 해 좀 떠오를 주도 섹터, 그 다음에 네. 주도주 같은 것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뭔가 이 연초,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가지고 이게 CES 네. 그 분위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건가요, 따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이게 CES가 약간의 더 이제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이슈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지금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엔지니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율주행은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이슈가 되지가 못하고 기사들이 전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돌았습니다. 자율주행이 한번 돌면서 관심을 뜨겁게 받았고요. 이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지금은 3단계를 상용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시점인데요. 4단계로 가면서 완전하게 시스템이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요. 5단계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만 정말로 큰 기업들, 구글이라던가 테슬라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오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5단계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의 엄청난 파급력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관점을 가지시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제 조정을 또 분명히 줄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 수만은 없고요. 조정을 주었을 때 정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가 한 3년에서 5년을 보고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얼마 전까지 사실 수소에너지, 수소차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가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도입하지 쪽이에요. 않겠다. 네. 수소차. 그러면서 이게 또 수소 분위기가 확 꺾였는데 네. 다시 또 이렇게 떠오르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현대차 제네시스 이슈가 잠깐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차량 관련해서 수소단은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이 발전이라는 부분을 보셔야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이게 충전을 했을 때 전기가 오랫동안 남아있지가 못하거든요. 단기간에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탱크라는 부분들에 저장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중장기, 장거리, 상용차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역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파이가 커지고 이제 굉장히 가격을 낮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떤 승용차 단에서는 이미 전기차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에 제가 작년 팔린 대수를 말씀을 드렸죠. 한 15,000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굳이 제네시스단에다가 수소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사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요타라던가 BMW, 벤츠 이런 쪽들에서도 수소를 일단은 잠정적으로 승용차에 적용하는 거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영원한 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술이 더 개발이 되면은 상용차 단에서 승용차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프라망이 이런 생각을 또 저는 해봤어요. 지금은 어떤 국가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주로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어떤 터널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터널 안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차량을 빠르게 이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도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도 분명히 이게 아마 수소 에너지가 아무래도 그 미국 인프라 사업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맞아요. 이게 투자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글로벌리 네. 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스타트는 네.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꼭 수소 에너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네. 태양광 에너지 쪽도 그렇고 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았죠. 맞습니다. 한화 아까 우리 그 장중 라이브 방송할 때 보니까 네. 한화 솔루션 들고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네. 차트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참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작년 초에 네. 이거 이야기하시던 그 전문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가지고 그냥 연말에 가 있으면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상당히 돈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맞아요. 네. 완전 쭉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다루는 영역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지금 10월 거의 중순 때에 이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었고요.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운봉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날은 파셨어야 돼요. 10월 20일이었는데 이 10월 20일 부근에 이후로의 수급을 보면은 왜 팔아야 되는지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하나솔루션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수급 동향인데 이게 딱 10월 20일이었습니다. 2.87% 이때는 이제 3.4% 올랐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되니까 돌변해버리죠. 전날 샀던 거 다 팔아버렸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80억 개인이 매수하니까 3% 가까이 빠지면서 그 뒤로는 이제 투자 동향 보세요. 누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개인입니다. 개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개미가 될 뿐이니까 결국에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주가와 수급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네. 우리가 지금 예상해보는 네.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파트니까 맞아요. 어떻게 지금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올 한 해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으로 좀 버티고 혹은 뭐 물타기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예.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일단 이런 지점에서 혹시나 안타깝지만 45,000원대 막 이런 지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손절 타이밍은 늦었어요. 늦었죠. 예. 이런 지점에서 사실 때는 항상 고점이 만들어지고 윗꼬리가 달리는 지점에서 살 때는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이런 저항대에 부딪힌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손절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항상 잡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에서 5% 정도면 일단 손절하고 내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10시 정도에는 살짝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음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가수금 나올 때 그거 샀던 거 다 팔고 오히려 더 팔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은 장중에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면밀하게 제가 이런 것들 체크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소요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손절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오늘 조금 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들이 좀 터져줘야 이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네. 18만 주 이상 샀고 이게 이제 아마 장 끝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수량은 더 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아까 그 미국 쪽 이슈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거를 이제 인프라 법안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5,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예산이 친환경 쪽이라던가 어떤 탄소 기후 관련된 쪽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조성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유기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탄소 중립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통과가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단에선 사용이 늘어나고 점점 더 기술 발전이라던가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디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단가가 생산 단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보다 어떤 일정 부분을 발전한다고 했을 때 단가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시기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단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쪽 섹터의 애널리스트 한 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결국 이 시장,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 네. 중국 시장 자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되니까 시장 점유율도 네. 우리 삼성전자가 전체 반도체 D램의 어떤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런 중국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있죠. 네. 실리콘.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도 한 네. 20% 점유율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중국 기업. 여기에서 네.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런저런 것들에 따라서 예. 이쪽 시장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혀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원재료 단에서 어떤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판매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전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이제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국 단에서 태양광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뭐 풍력 같은 쪽들은 이제 주로 아시아 쪽에서도 어떤 대만이라던가 뭐 베트남, 호주
이런 쪽들에서 오히려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당연히 폴리실리콘 관련된 중국의 업황들을 지켜보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미국과는 좀 별개로 풍력 쪽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이것과 관련해서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뭐 20기가와트가 넘는 쪽들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딴에서도 지금 2050년에는 석탄으로 관련된 화력 발전, 화력 관련된 그런 쪽들을 완전히 생산을 중지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동국 S&C 보면은 지금 거의 9%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점을 지금 이제 뚫지는 못했어요.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지점이다 보니까 뚫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아침부터 제가 체크해 보니까 투자 동향이 투신과 연기금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급들이 어제부터 조금 시작이 일단은 됐고요. 보게 되면은 어제도 지금 4%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60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의 거래량, 어떤 개인들의 물량들이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덜 터졌지만 관심은 받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못하면은 일시적인 관심에 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오는 쪽들은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다시 관심을 갖는 섹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워낙 이 요즘 이 테마와 관련해서 순환매 형태가 맞아요.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시작하나 하고 지금 들어갔다는 또 고점에 몰릴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네. 정확하게 그 이유가 좀 장기적인 어떤 이유라면은 우리가 좀 들어가 볼 만은 한데 이유가 없거나 네. 아니면은 이유가 좀 단기 모멘텀에 불과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발 같은 이제 홍풍이 친환경 테마는 계속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단기적인 아까 악재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미국 쪽에서 인프라 법안이라던가 이런 통과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오히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 규제라던가 어떤 보호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관심권에서 멀어져서 주가들이 급락을 좀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단에서 OCI 같은 업체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또 일봉 쌍바닥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엄청 오르기도 했지만 또 빠지기도 많이 빠졌네요. 70%를 단기간에 올랐는데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기간에 걸쳐서 뺀 거거든요. 제자리까지요. 이런 자리에서는 사볼 만한 자리가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뭐가 또 들어왔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뭐 마찬가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여기까지 빠질 일은 이제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단에서는 조금 매수가 필요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자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121선, 120주선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는 매수를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동국 S&C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120주선을 일시적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훼손을 시켰다가 바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주봉에서 120주선이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돌파를 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지 어떤 나오는 얘기들,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매수나 매도 자리를 좀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조금 동국 S&C를 탑픽이라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다른 분야의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다 더불어서 신재생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좌도체 우털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배터리 쪽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국 SNC도 이제 풍력단에서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국 SNC를 잠깐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뭐 해야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해상풍력 쪽이거든요. 해상풍력단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용으로 인드타워하고 중대형 해상 구조물도 신사업단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해상풍력단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 비중이 21%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해주는 철강단, 지금 62%의 매출 비중이 아직도 철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철강이 단순히 철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도 철강단이 이제 수소로 연결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라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철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건설단도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 포트 구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꾸준하게 캐시카우를 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풍력단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 낮아지거나 실적들이 부재가 되는 기간 동안에도 이런 것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무산이 될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5,5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기후와 신재생 에너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일본 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해상풍력의 3개 단지에 대한 지금 입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1,700메가와트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거를 발표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풍력 에너지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거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만 쪽이죠. 대만이 지금 20기가와트가 넘는 쪽을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7,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주가는 선반영을 하면서 수주들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주가가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연구위원님은 10년 동안 이 부분이 해상풍력 쪽 관련돼서 10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보다는 좀 약합니다. 35%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데 이 수치는 얼마든지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못지않게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규제나 이런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정말 좋은 자리까지 왔을 때에는 반드시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 매수를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됐고 어떤 주식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뭐 단타 혹은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고민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작년에도 연초, 재작년 연말, 작년 연초에 또 엄청 기대감이 있었죠.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조정을 받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상승하는 주도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한 주간을 좀 돌아봤고요. 또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로 수익을 내볼 수 있을지 살펴봤는데 하여튼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장이 펼쳐지든 대응 시나리오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에서 이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자리들이 나왔고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 고민 없이 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